은혜의 배신. 나는 어려서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수리점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쇳가루와 기름에 찌들었지만 누군가 고장난 기계를 들고 와 이거 살릴 수 있겠나? 하고 물으면 내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때부터 꿈꾸었습니다. 처음 모은 돈으로 작은 장비를 들여다놓고 시작했지만 첫 주문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물건을 통째로 반품당했습니다. 나는 사흘 밤낮을 울며 기계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온 건 아닐까? 절망감에 무너질 뻔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빚을 내어 허름한 창고를 빌렸습니다. 중고 프레스 한 대와 낡은 선반기, 그것이 내 첫 공장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고개 숙여 부탁하고, 밤에는 기계 앞에 서서 불꽃 튀는 쇠조각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납품 마감 전날 기계가 고장나 멈춰버린 겁니다. 나는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계를 분해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기계가 다시 돌아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았다. 그 납품이 무사히 끝나고 처음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말. 김 사장, 품질 괜찮네. 다음에도 맡겨보겠네.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날 옆 창고에 또 다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도 내 일감을 빼앗으려는 경쟁자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꿈을 안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트럭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나 멈췄습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달려가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도와야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생을 털어놓았고, 아이들 얘기, 아내 얘기를 나누며 서로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다. 언젠가 내가 힘들어지면 그는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줄 거다. 그 믿음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들부터 우리는 단지 공장을 나란히 둔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여름밤, 옆 창고에서 귀키한 냄새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이 소화기를 잡았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호스를 당기다 내 손목이 까지고 그의 팔꿈치가 찢어졌습니다. 불은 컸지만 더 크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젖은 바닥에 나란히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그 짧은 말이 우리의 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나는 과일 상자를 내밀며 그를 현관에 앉혔습니다. 아내들은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섞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서로의 연필깎이를 자랑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가족 같은이라는 단어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막힌 날도 있었습니다. 그가 푸석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사정이 영. 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 공장은 그 다음이야. 그가 두 손을 내가 쥔 통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네. 반드시 갚겠네. 그 말은 내 손등에 뜨겁게 밝혔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지붕 아래서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우리는 공장 이야기 말고 아이의 성적표,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비슷하네. 그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면 나는 잔을 들어 맞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우리는 작지만 올해가 목표잖아. 그렇게 우리는 일과 삶의 경계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며 살았습니다. 대문짝만한 계약서 대신 소주잔과 손등에 기름때로 쌓은 신뢰. 날인이 없는 각서 대신 다음에 내가 라는 약속으로 얽힌 인연. 나는 믿었습니다. 이런 인연은 금전보다 오래 간다고. 이런 은혜는 이자 대신 사람을 키운다고. 그리고 가끔은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 자네 덕에 내가 버텼네. 이 은혜는 내 평생의 빚이야.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갚겠네. 그 말이 내 귓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장부의 붉은 숫자가 눈처럼 쌓이던 계절, 공장은 힘들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줄은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던 때는 너무 짧았고 빚이 불어나던 때는 너무 길었습니다. 원자재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은행 창구에서는 이자 상환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장부를 펴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말을 끝내지 못하는 젊은 직원의 눈빛이 내 가슴에 밝혔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어떻게든 해보마. 하지만 돌아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 사장 나와 고생을 함께 나눴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약속했던 사람, 며칠 밤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괜히 자존심만 상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장부의 붉은 숫자들이 더는 나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 이번 달이 너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나?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빠듯해. 이번엔 미안하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으니까 고맙다 한 거지. 그게 평생 갚으라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은혜를 빌미로 기대하는 거 그거 좀 웃기네. 그 말이 내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눈앞에는 수없이 도와주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땐 고맙다더니 내가 무너질 땐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구나.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배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엔 고지서와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결제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흘린 땀과 세월이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인가? 직원들의 눈빛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버티자. 곧 들어올 거야. 그러나 그 눈빛 속 불씨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홀로 공장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랬잖아.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믿었을까? 아무도 네 옆에 없다. 아니, 버텨야 한다. 너 혼자라도 다시 세워야 한다. 나는 다시 거래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김 사장 공장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전박 대당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길. 내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게 쳐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업체 사장이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 사장, 우리 납품이 밀려 곤란한데 혹시 물량 조금만 받아줄 수 있겠나? 단가는 높게 못 쳐주네만.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주문 하나, 부품 몇 상자. 그러나 그 작은 일감이 내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좋아, 바로 그거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 며칠 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 요즘 품질 좋아졌습니다. 다음 물량도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새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밤새 기계 밑에 누워 손바닥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들이 쌓여갔습니다. 밀린 대금 일부가 들어왔고 통장에 찍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다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사무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아직지만 한순간에 늙어버린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예전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진 채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서성이듯 서 있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순간 내 가슴속 어딘가가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내쳤던 그가 지금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가 내뱉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주문이 크게 들어왔는데 우리 공장 설비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 이번에 못 맞추면 거래를 끊을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질 큰 거래처라. 제발 이번만 도와주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굳은 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쳤습니다. 그때 널 외면했잖아. 이번엔 네가 외면해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 다른 하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너는 그와 달라야 하지 않겠나? 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박 사장 공장을 도와야 한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도와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는 우리를 외면했지.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외면한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게 없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 불빛 아래 내 안의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양심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그가 내게 남긴 상처는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만약 네가 외면한다면 너는 그때의 그와 다를 게 없다. 그 상처를 삼키고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강한 거다. 나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이번 건 내가 도와주지. 며칠 뒤 박 사장의 공장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낡아 덜컹거렸고 인력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와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공장의 스위치를 내리고 직원들을 이끌고 그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래야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외면했는데.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외면하면 우린 그와 다를 게 없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다.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손에는 이미 장갑이 끼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공장 안에는 쇳가루 냄새와 기계음이 뒤섞였습니다. 낡은 프레스는 자꾸 멈췄고 우리는 기름 묻은 손으로 다시 벨트를 조였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장님, 이제 돌아갑니다. 기계가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가 번졌습니다. 새벽 3시, 박 사장은 한쪽 구석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박 사장, 아직 끝나려면 멀었네. 같이 뛰어야지.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망설임 끝에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사람의 땀 냄새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밝아올 무렵 마지막 납품 물량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시동을 걸자 모두의 입에서 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된 채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 사장, 자네. 이번엔 외면해도 아무도 뭐라 못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손은 흙과 기름에 젖은 채 차갑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악수 속에는 수많은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나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좁은 선술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자리. 술잔에는 막걸리가 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랫동안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없이 술을 들이키고 또 따르고 다시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침묵은 천근만근 무겁게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끝내 입을 열 때까지. 김 사장,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자네가 힘들다 말했을 때 내가 왜 외면했는지 아나? 사실은 겁이 났네.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 돈을 내놓을 용기가 없었지. 혹시라도 내 공장까지 무너질까 두려웠어. 그게 내 비겁함이었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눈물 자국이 더 또렷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나 같은 놈한테도 손을 내밀어주네. 나는 자네 덕에 사람을 다시 배웠네. 이 은혜는 정말 잊을 수 없네. 그는 두 손으로 내 잔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맹세라도 하듯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울림이 오래 묵은 한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린 다 약하지. 실수도 하고 겁도 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 아닌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공장 앞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고 급한 일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김 사장,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네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거래처를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장이네. 내 친구라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웃 사장이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버처럼. 과거의 상처도 미안함도 그리고 다시 시작된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삼키고 더 큰 마음으로 답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은 날마다 소리쳤습니다. 그를 외면해라. 그와 똑같이 해줘라. 그러나 내가 그 소리를 이겨냈기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고 나 자신도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 창문 너머로 박 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도 들리는 그의 웃음소리. 그 웃음이 이제는 날카로운 기억을 덮고 따뜻한 동행의 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 진짜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